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훈의 다시 찾는 조선 후기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노비는 죽었어도 노비다입니다. 왜 19세기 말까지 노비제는 끝내 폐지되지 않고 상당한 비중으로 잔존했는가? 그것은 종교적인 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종교에 관해서 이야기해오고 있는데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8세기 중엽에 성호 이익이라고 잘 알려진 실학자가 죽은 노를 위해서 제문을 지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한평생 부지런히 윗사람을 받들었으므로 내가 사실 힘 입은 바가 많았는데 어찌 참아 있겠는가 생략하고요. 내가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약간의 뜻과 과외를 갖추어 너의 외손을 시켜서 무덤 앞에 술 한 잔을 붓게 하고 변변치 못하나마 몇 마디 고하니 너가 비록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지만은 귀신의 이치는 너께서 통하는 정성이 있으면 반드시 깨닫게 마련이니 너는 험향하여라 하는 이와 같은 그 내용입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노가 있고 주인 이익을 정의를 다해서 받들었는데 죽었습니다. 이익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죽은 노의 묘를 보고 그 노의 풀이 가득히 자라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 노의 외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외손을 불러서 벌초를 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무덤 앞에 약간의 제물을 갖추어 놓고 노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 그 제문을 지었습니다. 그때 그 제문이 성호 전집에 남아 전하는데 방금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제문을 읽고 저는 성호는 죽은 노에 대해서도 그를 노로 대접하고 하대하고 그의 충성을 기억해서 제물을 바치고 위로를 하지만은 어디까지나 귀신이 된 노를 역시 노로 취급하는 그와 같은 자세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어도 노는 노인가 하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됐는데요. 이 조금 뒤에 노공이라는 사람이 1738년생이고 1790년에 죽었습니다. 자기의 죽은 노 막도를 위한 제문을 지은 것이 발견이 되어서 전합니다. 이 노공은 과거는 급제를 못했지만 과거장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장문을 해주는 글재주는 비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 대리시험을 쳐준 결과로 귀양살이를 했던 사람인데 그 귀양살이 도중에 아마 쓴 제문이다. 막돌이라는 아주 충성스러운 노가 있었는데요. 그 긴 제문에 급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해 아무달 아무날에 주인은 글로서 죽은 종 막돌이의 장례를 고하노라. 너의 성씨는 채씨고 너 아버지는 관동의 일반 백성이었다. 너의 어미는 내 외가의 여종이었다. 너의 아비는 내 말 구종을 든지 20년에 마침내 길에서 죽었다. 너 어미가 내 몸을 복양한 것이 30년인데 마침내 집에서 죽었다. 너 형이 나를 수십 년 동안 부지런히 섬기다가 또 집에서 죽었다. 이제 너가 자식도 없이 죽으니 너의 채씨는 마침내 씨가 없게 되었도다. 그리고 이 막돌이가 얼마나 나에게 충성을 다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참 적습니다. 평생 그 고생하고 충성한 자치를 줬고 너가 이제 땅속에 들어가면은 너 아비와 어미, 너 형과 너의 안주인과 작은 주인이 너가 온 것을 보고 놀래 다투어 내가 어찌 지내는지를 물을 것이라. 그때 너는 내가 최근에 온몸이 좋지 않아 이빨과 털이 씌어져 몹시 늙은이가 되었다고 말해다오. 그렇게 막돌의 혼을 위로하면서 막돌의 부탁을 하는데 너가 지금 땅속에 그러니까 이걸 구천이라 그럽니다. 불교식 용어인데 구천에 가서 너 아비와 너 어미와 너 형도 만날 것인데 더불어 너의 안주인 그러니까 내보다 먼저 죽은 나의 아내 그리고 작은 주인이 노공의 동생인지 노공의 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너의 주인도 만날 것인데 그들이 내 안부를 묻거든 나도 이제 너무 늙어서 곧 그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을 전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생과 사, 삶과 죽음의 원리, 이성과 저성의 관계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그것과는 조금 또 내용이 다릅니다. 지난번에 아마도 18세기 이후에 생겨났을, 지금까지도 전하에서 널리 연행되고 있는 무가, 바리공주 설화에 있어서 이성과 저성의 관계는 보여드리는 그림과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성과 저성과 극락과 지옥이 있는데, 이것은 그 평면적인 공간적인 연속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출입이 가능한 이와 같은 그 관계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성과 저성의 그 상호 출입이 가능한 관계에서 중심은 이성, 현세에 있다. 현세주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도 상이한 또 하나의 그 변형된 이성과 저성의 관계를 이 방금 소개드린 이 성호 이계 노제문과 노경의 죽은 막도를 위한 제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면 이와 같습니다. 이성이 있고요. 이성에서 주인과 노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주인과 노의 관계가 구천, 땅속입니다. 예전에는 바리공주 설화에서 이성은 저 멀리 서역이라든가 하여튼 걸어서 가는 곳으로 있습니다. 더불어 소개한 그 16세기 초에 작성된 최초의 한글 소설 설공찬전에 있어서는 가까운 바닷가에 있는 나라로서 귀신이 모이는 그러한 그 단월국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소개했죠. 그것과 달리 이 제문에 있어서 저성은 땅속에 있습니다. 구천이라 해서. 이 구천이란 말은 불교식 용어로 고려 이래 조선 초기부터 널리 쓰여온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속 깊이 들어가는 거기에 지하세계가 있다는 것인데, 그 불교적 기원을 갖는 이 말은 18, 9세기에 걸쳐서 점점 일반화되어서 저성은 공간적인 평면적인 연속성이 아니라 지하화 하는 것 같습니다. 구천, 황천 또는 구원 그러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주노 관계는 재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가 죽었는데 구천에 가서도 옛날 먼저 돌아간 안주인, 주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 종교와 그리고 유교가 접합하는 가서 이성과 저성의 관계가 새롭게 재편이 될 때 18세기에 이르러서 또 하나에 창출된 또 한 갈래의 이성과 저성관이 아닐까. 그리고 여기서는 주노 관계는 사후 세계에서도 재생이 된다, 연속이 된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이성에서 노비는 저성에서도 노비다. 그래야 진정한 노비라 할 수 있다. 그래야 충성스러운 노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18세기에 이와 같은 노비관을 가지고 당대인들은 흔히 충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충노에 관한 여러 설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세종원 과연 성군이라는 책에서 이미 소개한 것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한 인물입니다. 16세기 생년은 알 수 없고 1540년에 돌아간 당대 관찰사와 행조판서까지 이른 고급 관료인데 원래 신분은 처널입니다. 아버지가 천한 첩, 그러니까 집안의 비와 관계에서 낳은 아들인데 그 재주가 너무 비상해서 그 할머니가 이를 대단히 애석하게 여기서 시골에 살았는데, 어느 시골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손자를 데리고 혼몸으로 서울을 와서, 이 할머니는 양반 신분이니까 서울에 뭐 친이집도 있고 하니까 이거 새롭게 난 내 손자다 이렇게 해서 그 신분을 숨기고 양반 사회에 편입을 시키고 드디어 과거에 급제하고 그렇게 해서 관찰사와 행정판서에 이르렀는데, 언젠가는 이 신분이 세탁됐다는 것이 탄로가 나서 뭐 대간의 탄핵도 받고 승진할 때마다 큰 어려움을 겪고 했던데, 워낙 이 인품이 훌륭하고 재주가 있어서 임금이 그를 사랑해서 이렇게 출세를 한 그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두고 18세기가 되면은 여러 야담집에서 뭐 청구 야언이니 뭐 수많은 그 설화집이 있죠. 그 방대한 설화집상에서 이 자주 반석평이 나타납니다. 반석평은 충노의 모델입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변형됐나 하면은 원래 모 재상의 간호였다. 근데 주인이 그 재주를 아껴서 멀리 사는 어느 부잣집 상인에게 아들로 약간의 돈을 주고 해방시키고 맡겼다. 아들 잘 키워달라. 이 노가 참 재주가 좋다. 그래서 저 시골의 어느 부잣집 아들로 교육을 받고 드디어 과거에 급제해서 대신으로 출세했는데 그 사이에 자기를 해방시킨 주인이 망했습니다. 근데 이 반석평이 어느 날 재상이 되어서 가마를 타고 길을 가다가 아주 행색이 초라한 주인의 아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가마에 내려가지고 그 아들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조정에게 내가 원래는 노였는데 이 참 신분을 속이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큰 죄를 지었다. 나를 벌하시고 그리고 나의 관직을 저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상소를 올렸는데, 조정이 임금이 이를 어렵게 여기서 반석평을 용서하고 그 현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고, 그리고 주인의 아들에게 관직을 하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노비는 영원한 노비고, 비록 신분 세탁을 해서 관료로 출세를 하더라도 옛날 주인을 만나니까 스스로 엎드려서 절을 하고 노비의 시분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충노의 그 참 아름다운 자세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충노 설화, 수많은 충노 설화가 있는데 이수민 설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원래 양반 신씨 집에 노였는데 워낙 그 머리가 좋고 성품이 훌륭해서 주인이 매우 사랑했습니다. 아무리 노지만은 너무나 그 잘생겼고 영민해서 주인이 사랑하니까 주인의 아들이 시기를 해서 그 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거 위태롭구나 해서 그 노를 약간의 돈을 주고 멀리 나가서 안 보이는 데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수민이 열심히 재산을 일구어서 호수와 호남, 영남에 큰 농장을 마련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주인집이 망했습니다. 망했고 아들은 거지가 되어가지고 토막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온돌도 놓이지 않는 움집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수민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노와 주의 부는 감히 허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거지가 된 아들에게 호수 농장을 바칩니다. 근데 이 아들이 또 원래 방탕한 아들이었는지 호수 농장을 완전히 들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찾아와서 또 호남 농장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영원한 이별입니다. 영원한 이별을 구하고 영남의 농장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수민의 자손이 번창하고 대대로 급제를 했다 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비제가 쇠퇴해가고 노비들이 성을 갖게 되고 노비들이 친족을 구성하게 되고 노비들의 사회적 신분이 상승을 하면서 가난하고 패망한 양반가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한 번 노비면 영원한 노비다라는 그러한 그 전통적인 노비관념이 이와 같은 충노설화를 만들어서 널리 유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주인을 배반한 노비는 그걸 반노라 그러는데, 이 반노는 끝까지 찾아서 징벌을 해야 됩니다. 한 10년 전에 김씨 남정기라는 소설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숙종년간 1764년에서 1720년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소설화한 것입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은 전부 실제 인물입니다. 또 실제 사건을 소설화한 것이 김씨 남정기인데요. 이 김씨 여인이 충청도 해미에서 살았습니다. 16세기의 재상 김한국의 후손인데요. 충청도 영동의 황동로라는 남편과 만나서 가난하지만은 오손도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에게 전라도 영광에 사는 선대 노비를 추노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선대 노비들이 영광에 살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그 단속을 하지 않다가 보니까 노비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비를 찾아서 그동안 밀렸던 신공을 받아 오십시오 하고 남편이 부탁을 했는데, 이 남편이 영광에 갔다가
피살이 되었습니다. 그 박천강이라는 노예에 의해서 피살이 되었습니다. 노예 일족들이 하나의 마을을 구성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어떤 양반이 찾아와서 내가 너희들의 옛날 주인이니라 그동안 밀렸던 신공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반색을 하면서 이제 잘 대접을 하다가 밤중에 이제 죽이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주인을 죽인 이 박천강이라는 노는 자기 가족을 데리고 고북은 어느 섬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이 여인 김씨가 남편의 원수를 갚고자 고부에 와서 고부군수에게 호소를 했는데 고부군수가 들은 채 만체합니다. 뇌물을 받았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주에 가서 전라감사에게도 고발을 했는데도 또 들은 채 만체합니다. 이 박천강의 일족들이 이제 뇌물을 써서 그렇다. 마침내 암행어사가 그 지역을 돌고 있었는데 그 암행어사 김헌경 뭐 같은 일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김씨 여인가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 천강을 잡아서 곤장으로 쳐 죽이고 그리고 그 시체에서 간을 꺼내서 씹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반노는 악의 세계를 대변하고 그리고 가난한 주인은 선의 세계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주인이 찾아왔을 때 이 악의 세계의 노들이 그 주인을 죽입니다. 그렇지만 끝내 정의는 승리를 해서 그 반노들을 처부수고 복수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이 양반 주인이 복락을 누리며 살았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18, 19세기에 전하는 수많은 추노수라의 공통된 전개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노는 악이고 주인은 선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비와 양반은 그렇게 화해할 수 없는 존재죠. 화해할 수 없는 존재고 양반은 선의 노비는 악의 세계를 대변하는 이와 같은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가 뒤바뀌어 가지고 노비와 양반이 후손이 서로 화해하고 심지어는 결혼까지 하고 하는 것은 20세기 신소설에서의 일입니다. 한번 노비는 영원한 노비고 이 노비의 도리를 어기고 도망치거나 숨거나 심지어 찾아온 그 주인을 살해하는 17, 18세기의 상황이 반노설화, 춘노설화를 대량으로 생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막도는 충노예요. 제가 자세하게 소개를 하지는 않지만 제문을 읽어보면은 날이 춥거나 덥거나 힘든데 너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고생을 했느냐. 변치 않는 충성으로 주인을 섬기다가 죽은 노비입니다. 그런데 그 노가 죽어서까지도 노임을 당연하게 전제하고 오히려 그 영혼을 위로하는 18세기 이 양반의 정신 세계에는 제가 조금 전에 소개드린 이와 같은 충노설화와 반노설화의 노비 이미지가 그 삶과 죽음의 원리가 투영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비는 왜 끝내 해방되지 못했는가 이 문제와 관련된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불교 사회입니다. 이 불교 사회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귀천 운명적인 어떤 기하고 천함은 없습니다. 이 신라의 의상대사가 왕으로부터 큰 토지와 노복을 하사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거절을 합니다. 불교의 법은 고화를 평등케 하고 귀천을 공균케 하니 모두 고르게 하니 무슨 전장이 있으며 무슨 노복이 있으리까 하면서 그 임금이 준 하사물을 사양을 하죠. 고려의 불화를 보면은 집에 마당에 나타나는 뱀, 그죠? 그 다음에 가끔 나타나서 몽둥이로 얻어맞는 너구리 또는 까마귀 이런 것조차 다 죽은 자의 영혼입니다. 그 가운데는 못된 짓을 하다가 죽은 자기 조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윤회의 세계를 제시하면서 선하게 도덕적 관념을 규제했던 것이 고려의 불교 사회라면은 여기서는 운명적인 어떤 기함과 천함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비록 노비라도 살아서 선행을 행했으면 죽어서 부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13세기에 채집된 삼국유사에 나타난 여러 진신설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분황사에 노광덕이가 있었는데 그의 처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처더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천진공이라는 그 경주의 어느 귀족가에서 품을 파는 한 노파의 아들이 우조가 있었는데 이 천진공이 그 노파를 상당히 좀 학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이 우조가 12응신 중에 12부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천진공이 크게 회개를 합니다. 아, 귀한 몸이 우리 집에 몸을 어떡하고 있는 줄 내가 몰랐다 하면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처분해서 절을 짓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집안에서 있는 노와 비 또는 분팔이 하는 노파의 아들조차도 저성에 가서는 진신이 된다. 부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에 있어서 그들을 학대를 할 수가 없죠. 고려왕조는 노비를 함부로 매매하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노비는 국가의 소유다. 국가의 소유를 잠시 이렇게 고려의 그 귀족들에게, 국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인데 함부로 사고 팔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비는 쉽게 해방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노비는 주인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그만큼 불교에 규정된 고려의 노비제가 이와 같았다면은 조선이 되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유교 사회로의 전환, 소위 유교적 전환이 이 전통적인 공동체 사회를 완전히 신분 사회로 바꾸어 놓습니다. 조선의 양반들은 노주의 부는 군신의 의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노비와 주인의 명분은 임금과 신하의 의리와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죠. 나는 임금이 신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로 노와 주인의 관계도 끊을 수 없는 하늘이 준 명분입니다. 노비는 해방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노비가 해방이 불가능한 존재인 것이 제일 먼저 확인된 게 1400년에 태종이라는 임금이 해방된 노비들의 자손을 모두 잡아서 다시 노비로 부려라 하는 이와 같은 그 명령을 내립니다. 왜? 노비에는 피가 더러운 자예요. 피가 더러운 자인데 이 피가 더러운 자가 민간에 막 섞여서 민간에 좋은 피를, 그 깨끗한 피를 더럽힐 수가 있으니까 비록 주인이 그 노비를 해방시켰더라도 그 후손마저 해방할 수는 없다. 그들을 다 잡아가지고 다시 환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비는 조선에 들어와서 해방이 불가능한 존재로 바뀌고 말았어요. 더구나 제가 자주 강조했습니다만은 노비들이 갖고 있는 법적 권리가 주인에 대한 법적 권리가 박탈되는 게 세종연간이고 이후 노예로 전락을 했고 그리고 그 생사 여탈이 주인의 그 의지에 달린 이제 이와 같은 처지로 되고 말았고 그리고 양천 교훈이 방임되는 통에 노비 인구가 확산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천적천, 부모 둘 중에 하나가 천하면은 그 자식은 모두 천하다는 종천법이 이렇게 확립이 되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곧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관노비의 일부로서, 관비의 일부로서 기생제가 창출이 됩니다. 관가에 또는 병영에 군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는 연회를 베푸거나 제사를 할 때 이 가무와 수청의 역을 지는 세습적인 어떤 천한 역을 진 이 기생제가 조선에 들어와서 또 창출이 되는데요. 이렇게 조선 사회는 양반의 나라이자 동시에 노비의 나라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노비는 해방이 불가능한 존재로 전제되었습니다. 15, 16세기까지 적어도 그러했습니다. 15세기 후반의 성종년간에 아무래도 왕실에 속한 노비라고 생각됐는데 지방에 사는 어떤 그 부호 뭐 이렇게 중국과 장사를 했는지 큰 돈을 벌은 노가 2000석의 공물을 바치면서 나를 노비로 해방시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조정에서 노합니다. 한 번 노비는 영원한 노비다. 어디 해방되려고 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깨어지는 게 이제 임진왜란 소위 납속법. 전쟁을 하게 되니까 군수를 마련할 필요가 너무나 중대해졌고 따라서 노비도 상당한 양의 공물을 바치면은 이를 처리는 또 해방하고 심지어는 관직도 부여하는 납속 면천의 제도가 시행되는데
이것은 뭐 전쟁이 끝나자 중단이 됩니다만은 이것이 선례를 이루어서 노비가 일정한 어떤 그저 몸값을 주인에게 일시 상환하고 해방되는 관행이 성립을 했고, 드디어 17세기 말이 되면은 여러 가지 경제적 원인이 작용에 따라서 노비 가격이 폭락을 하고, 이후 급속하게 그 노비제가 해체되기 시작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끝내 10% 내지 30%의 인구가 지방에 따라서 19세기 말까지 잔존했던 것은 결국은 한 번 노비는 영원한 노비다, 죽었어도 노비다 하는 그 삶과 죽음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는데, 자, 지금까지 저희의 이야기를 요약하는 것으로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이행은 한국 문명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시대를 획하는 거대한 어떤 전환이었습니다. 유교적 전환, Confucian Transformation, 뭐 연구자들은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공동체 사회에서 신분 사회로의 이행을 의미했고, 그에 따라서 노비제가 주인의 재물로서, 노예로서 그 인구 비중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유교적 전환과 더불어 고려의 불교가 담당해오던 사후세계가 공백으로 변했습니다. 유교는 사후세계를 책임지는 종교가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불교가 강인하게 존속을 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불교가 쇠퇴를 했고 18세기 이후에 특히 그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종의 원시 자연 종교에서 출발한 무교, 영혼불멸설, 사람은 죽었어도 생시의 모습으로 귀신으로 존재한다는 그 영혼불멸설과, 그리고 바위든 나무든 풀이든 자연에 영이 있다는 자연 애니미즘, 영영설, 이런 것에 바탕을 둔 이 무교의 정신 세계가 오히려 강화되는 이와 같은 추세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서 이러한 전통 종교와 유교적 어떤 그 접합에 의해서 새롭게 재편되는 어떤 그 저성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후 여러 설화나 소설이나 그리고 무교에서 불린 무가에서 확인해 볼 때 이성과 저성은 공간적인 연속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한 현세주의적 어떤 그 성향을 대변하고 있다. 개똥밭에 불러도 저성보다는 이성이 낫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현세주의죠. 동시에 영혼보다는 육체, 그렇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떤 그 저성에서 온 신물로서 그냥 영혼을 복귀하는 어떤 구세의 어떤 재래가 생략된 채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 육체가 살아있는 한 영혼의 떠남과 여부에 불문하고 생명은 다시 도드리킬 수 있다는 이러한 무교에서 나타난 육체주의, 그리고 이것의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물질주의, 그죠? 물질주의, 이런 문화가 유교가 갖는 고유의 현세주의, 그리고 신분 질서와 관련해서 심화되지 않았을까. 여기서 사후심판, 극락과 지옥, 이건 불교를 통해서 아주 가늘프게 연결되고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따라서 구원, 인간 해방, 이와 같은 관념은 약화되거나 오히려 소멸하지 않았을까. 불교의 세계에서 보는 어떤 그러한 그 구원과 해방의 관념은 18, 19세기 걸쳐서 약화되고 소멸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성의 재상은 저성에서도 재상이다, 이런 말이 16세기 전반에 지어진 설공찬 전이라는 소설에서 확인되는데, 이 성호 이익과 노공의 제문에서 보듯이 이성의 노비는 저성에서도 노비다, 이 신분 질서가 그대로 저성에까지 이어지는 이와 같은 정신세계를 18세기 이후에 성숙시켜 왔고, 이것은 20세기 들어와서 신체호라는 사람의 민족 이론으로, 그죠? 이성의 양반은 저성에서도 양반이요, 이성의 종은 저성에서도 종인이라 하는 이와 같은 이 한놈 사상, 한국 민족주의의 정신적 원리를 이루는 그것으로 개성 발전해 왔던 것이죠. 노비는 왜 끝내 폐지되지 못했는가?
이것은 15세기 이래의 유교적 전환과 전통 종교가 상호 접합해서 만들어내는 독특한 어떤 현세주의적, 육체주의, 물질주의적 삶과 죽음의 원리, 거기서 현세의 신분은 저승의 신분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이와 같은 그 생각, 이런 것들이 18, 9세기에 소멸하기는커녕 오히려 재편성 강화되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나름의 가설을 말씀드렸고, 옳고 그런 것은 지적을 받아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는 것이니까 저는 뭐 부담 없이 제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댓글로도 또 많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